안녕하세요. 태국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 파타야에 정착할 때 기소중지자에게 이용당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시기가 2012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12년도, 13년도? 제가 기억이 아마 13년도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예전에 제가 파타야에 잠깐 있다가 그때 알게 된 사람이에요. 파타야에 제가 있으면서 뭐 술을 좋아하거나 뭐 노는 걸 좋아해서 파타야에 있던 게 아니라 같이 배낭여행을 하던 동생을 공항에 보내고 제가 있었던 곳이 파타야였어요. 그래서 파타야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한국 분식점이 있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친한 형 동생으로만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저보다 5살 위였어요. 제가 파타야에서 이제 푸켓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푸켓에 한 3, 4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원래 지병이 이제 한 10년 이상 있으셨고 이제 거동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켓에 그때 겨울이었나 11월이었네요. 그래갖고 제가 급하게 11월 초에 이제 겨울이니까 비행기표도 많이 없고 막 할 텐데 푸켓에서 직항은 거의 비행기표가 없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콕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한국을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상을 치르고 이제 사구제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집에 있었죠. 그런데 12월 초였나요?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때 파타야 옛날에 머물 때 이 사람이랑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겨울이 오면 굉장히 바쁜데 이 사람은 이제 여행사를 할 때 하는 사장이었어요. 굉장히 바쁜데 네가 태국에 정 살고 싶으면 와서 형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면 태국에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오고 싶으면 성수기니까 빨리 태국으로 들어와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2층짜리 무반에서 방 2개짜리 집에 사니까 그 한쪽 방을 쓰면 되고 또 차도 있으니까 같이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좋은 기회긴 해요. 왜냐하면 태국에 무일 진짜 돈 없이 가서 사는 것도 뭐 맨바닥에 계란 던지기지만 누가 일자리를 주고 돈벌이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구제가 끝나기 전이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한 달이 넘었고 사구제는 끝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는 사무실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네가 정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장남이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다른 지방에 살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도 아프셨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래도 건강하시고 왔다 갔다 하실 이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때니까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좋은 기회니까 남한테 실수하지 말고 가서 살아라라고 어머니가 허락을 하셔서 일단은 뭐든지 다 있으니까 제 주머니에 한 400 몇만 원 정도 통장에 있는 상태에서 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 이상한 게 그 사람이 태국에 올 때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 통장을. 그래서 뭐 통장 뭐 개설해서 가는 거야. 그때 당시엔 쉬웠으니까 뭐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 지하에서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국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사람이 픽업을 나오고 제가 만나서 그 사람 집으로 갔어요. 그 갔던 곳이 파타야 소이봉꽃 그 무반 단지였어요. 그 안에 골목 안에 있는 무반 단지.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처음에 막 진짜 음식도 매일 해서 막 주고 막 음식 사다 주고 막 그 사람이랑 저기 우돈타니에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때 데리고
살던 동거하던 태국 여자애가 이제 20살 차이 났는데 그 여자아이네 집까지 막 여행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거나 여행사를 하면 여유 있게 좀 여행도 다니고 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먹밥 뿌려놓는 거라는 걸 제가 생각을 못 했죠. 아무튼 그렇게 좋은 관계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여행업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특히 이제 그 사람은 자유여행사였어요. 패키지 여행사가 아니라 자유여행사. 그러니까 뭐든지 손님을 가이드가 인솔해서 가야 돼요. 대신에 이제 무슨 옵션, 쇼핑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만 받고 일비 하루 일당 3,000바트만 받고 아침부터 밤까지 안내를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손님이 워킹 관광을 갔으면 새벽 2, 3시에 끝나더라도 그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12시 늦은 시간 이후로 추가 요금을 받았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막 새벽 2, 3시까지도 일하고 아침에 또 7시, 6시에 일어나서 또 골프장 갈 때 또 같이 가서 또 티업 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일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혼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오니까 안심이 되죠. 아무래도 손님이 많은 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일을 못 하잖아요. 가이드 일을 혼자 못 하니까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가르쳐서 하니까 자기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하면서 돈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만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돈 달라는 말도 안 하고 담배가 없으면 제가 이제 통장에 은행이 돈이 있으니까 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초였는데 중반쯤 됐을 거예요. 하루 집에서 맥주 한잔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많이 벌어놔야 된다. 성수기 때 많이 벌어놔야 비수기 때 손님 없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형 제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먹고 자고 뭐 차도 있고 뭐 하니까 형님이 돈갈이는 하시고 제가 용돈 별도로 이렇게 주시고 비수기 때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 되겠네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끝까지 다 일을 할 줄 알았죠, 저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최소한 담뱃값 정도는 줄 줄 알았어요. 돈 1,000바트, 2,000바트라도 일주일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손님도 많았어요. 막 한 달에 20팀 넘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났는데 1월, 2월 달까지 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돈이 이제 너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형님 뭐 돈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알았어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생활은 할 수 있어야죠, 형님. 같이 먹고 자고 해도. 그런데 너무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술 먹고 싫은 소리 냈어요.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가서 콘도에 살겠다. 이거 맨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싸우기나 하고 돈도 안 주고 나는 생활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이제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같이 있어야 일도 하기 편하고 차도 있으니까 같이 너 콘도에 있으면 차 가지러 언제 왔다 갔다 할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지내서 3월, 4월까지 거의 그 사람까지 있었어요. 하다못해 그 사람이 데리고 사는 태국 여자애가 동거하던 여자애가 저 오빠 돈이 없으니까 좀 2,000바트만 줘라. 밥이라도 먹고 담배라도 사게. 뭐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새끼는 이제 한 귀로 흘렸죠. 그 상태에서 제가 나와야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 5월 달까지 제가 돈을 안 주니까 제 주머니에 있던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담배 사고 밥을 안 주니까 집에 밥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새끼가 라면을 사다 놓으면 지가 사다 놓지만 이걸 숨겨놨어요. 못 먹게. 왜냐하면 제가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라면을 사다 놓으면 내가 다 끓여 먹으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4월, 5월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제가 이용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만둬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일한 14,600바트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는 벌써 제 통장에는 400만 원도 없을 때였어요.
잔고가 0원. 왜냐하면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뭐 나중에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생활비로 제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14,600바트 전 재산이었어요. 그 마지막 팀 일한 거. 그것도 왜 그렇게 많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와이프, 지금의 와이프가 시빅차가 있었는데 그 차로 3일을 제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비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손님 2명이 부부였는데 승용차를 렌트해서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승용차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차를 이용함으로써 차량비를 저한테 준 거예요. 주면서도 겁나 꿍시렁대더라고. 돈이 많아지니까. 왜냐면 내 차를 쓴 건 생각 못하고 차량비까지 줘야 되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만 하면서 꿍시렁댔었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건 이제 안 되고 라용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여자친구가 지금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라도 돈을 정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새끼는 이제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서 그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라용에 이제 들어와서 14,600바트로 3,500바트짜리 집을 아파트를 넣고 2달 살면서 여행사를 이제 이리저리 정보를 받아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여행사를 좀 시작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도 이 새끼는 이제 돈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해 겨울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죠. 겨울에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있어서 이제 손님 행사를 하면서 이제 마사지샵에 손님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와 담배를 피고 이 새끼 마주친 거예요, 그놈하고. 그놈하고 마주쳤는데 이 새끼 술이 또 챈 거예요. 근데 얘 나는 그렇게 돈을 안 줬다 하더라도 파타야 바닥이 좁으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난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계속 돈을 못 받았어도. 좋은 게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도 아는 척하고 살면 되겠지라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이 새끼는 아예 쌩깠어 저라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주위에 있던 선배가 야 뭐하러 인사해 인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날도 그 마사지샵 옆에 ATM기가 있었어요. ATM기 돈 빼는 ATM기. 근데 저는 이제 그 앞에 손님 마사지 하는 걸 기다리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이놈이 돈 빼러 찾아온 거예요. 나부터 술이 조금 권하게 먹고. 그러면서 보자마자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자기 욕을 하고 다니냐? 나는 자기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휘쳐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몸싸움 거의까지 가게 됐어요. 막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이제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참다 이제는 제가 막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참다. 하고 거기서 개 지랄 발광을 했어요. 막 싸우는 와중에 손님이 이제 나왔어. 근데 손님이 나온 거 신경 안 쓰고 거기서 막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 새끼가 너 기다려 하더니 위로 막 도망가요. 갖고 저는 쫓아갔어요. 손님 이거 보고 막 쫓아갔어. 그 당시에. 쫓아갔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금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앞에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차에서 트렁크를 열더니 골프채를 꺼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장금 식당 안에 친동생이랑 아는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 새끼가 전 실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 욕을 얼마나 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또 안 좋게 이제 3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 새끼가 뭐 네가 돈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안 받는다고 했어? 네가 비수기 때 먹고 살려면 열심히 벌어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네가 갖고 있다가 비수기 때 같이 쓰자고 했지만 그때까지 있지도 못했고 네가 그 돈을 딴 데다 다 썼잖아. 그리고 네가 그랬더니 또 이 새끼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네가 일한 걸 난 돈 안 준 건 사실이잖아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네가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내가 너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네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줬어? 내가 너랑 싸우기 싫어서 나가 산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막았지. 그리고 먹여주고 재웠어. 네가 하루에 한 끼라도 나 먹여줬어? 지금까지 너랑 6개월 있으면서 네가 나를 하루에 한 끼라도 먹여줬으면 내가 너 나 먹여줬다고 얘기를 할게. 나 먹을 거 없어갖고 맨날 100바트짜리 소세지에다가 그걸로 한 끼 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새끼랑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제가 길 가다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손해보고 풀자라는 생각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내가 무시를 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무시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때 이놈을 만날 땐 이놈이 한국 사람을 어쩐지 이상하게 아무도 못 만나게 했었어요.
야, 한국 사람 만나지 마. 다 사기꾼이고 위험해. 저는 그 사람하고만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아는 사람들을 만들고 또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저를 이용한 게 제가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어떤 한 사람이 있었고 하다못해 저를 불렀을 때는 친동생이랑 그 무반에서 치고받고 싸움까지 해가지고 그 무반에 있는 테레비를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어쩐지 그 집에 테레비가 없더라고요, 거실에. 부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아, 이 새끼는 내가 처음이 아니고 아예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고 나서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기소중지라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기네 친아버님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빚이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한국 들어가냐고. 그리고 한국 들어가서 내가 포장마차 하라는 얘기냐고. 이런 얘기를 아버지하고 싸우더라고요.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그러고 나서 대사관 통화하는 걸 또 들었어요. 대사관 통화하는데 자기가 여권 만기가 언제까지인데 혹시 여권 재박을 대사관 가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상대방에서 하는 얘기가 기소중지자는 여권 재발급 대사관에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 가셔서 기소중지 돼 있는 상걸 풀고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어 갖고 오셔야 돼요 라고 상담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그 사람과 같이 일을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만 이용했던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를 제가 이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작을 할 때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때 싸울 때 당시에 차에서 골프채 꺼낸 걸로 저를 두들겨 팼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골프채로 사람 때리면요 죽어요, 죽어. 진짜 죽어요. 아실 거예요. 그거로 저를 때리고 다녔다는 소문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는 형님한테.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아직도 태국에 있어요. 태국에 있는데 파타야에서는 지금 여행사를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파타야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신임이 교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파타야에서 여행사도 뭐 없고 그동안 여행사를 하면서 또 본인이 손님들한테 너무 또 이렇게 심하게 한 게 있기 때문에 손님도 거의 없어서 여행사 이름도 한 두세 번 정도 바꾸고 지금은 파타야에서 여행사를 안 해요. 다른 지역 바로 옆 도시에서 뭐 거기 살면서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뭐 사람들한테도 뭐 이리저리 또 허풍을 떨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신고를 하려고 대사관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기소중지자니까.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신고하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사관 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뭐 한국의 관할견찰서 담당 형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태국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뭐 인터폴 공조 요청을 해서 태국으로 요청을 해서 태국 경찰 합의하에 잡으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관은 거의 뭐 문의할 수도 없어요. 뭐 그냥 형식상 대답을 항상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부딪히니까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뭐 요즘 한 2, 3년 동안에는 거의 골프장에서도 부딪힌 적이 없지만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한국 대사관이 안 되면 파타야에는 경찰한테 신고를 하자. 아는 경찰한테 얘기를 하자. 경찰들 그런 기소일 잡으면 이제 성과급도 받고 뭐 진급하는 그런 성과 점수도 높아지니까 이제 아는 경찰한테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야 그냥 인생 불쌍하니까 그냥 내둬. 저렇게 살다 뒤지게 라고 하도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신고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사람은 태국 파타야에서 파타야가 아니라 태국 옆 도시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행사를 하냐? 손님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 사람을 검색하면 이 사람이 기소중지한 걸 아무도 몰라요. 교민들은 다 알고 뭐 이 사람을 오래 안 사람들은 다 알지만 한국에서 현지 여행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 사람을 몰라요. 하물며 오랫동안 이 사람이 모셨던 손님들도 이 사람이 기소중지한 건 모르죠. 이 사람 여권이 진짜 여권인지 가짜 여권이 있는지도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한국에 간 적이 없어요. 여권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이 기술자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권 없는 것도 알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국 여자 어떻게 하나 만나서 애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지막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몇 년 전에 또 이 사람한테 이용당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진짜 대놓고 막 진짜 죽이네 살리네 찾으러 다녔었어요. 이 사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교민 사회에서 두루두루 어울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웃사이드에 살면서 새로운 교민 혹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다가가서 온갖 감언이설로 이 사람을 꼬셔서 친해지고 나서 뭐 일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돈을 안 주는 걸로 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당했던 사람은 무슨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교민 사이트나 뭐 이렇게 했겠죠. 면접까지 봤는데 그래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월급 얼마 주기로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월급을 뭐 네가 일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월급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게 몇 년 안 돼요. 한 3, 4년 전 얘기? 그거밖에 안 돼요. 완전히 진짜 이 사람은 개쓰레기입니다. 여행사 이름을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정말 태국에는 이 사람처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몸으로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이야 많이 없어졌긴 하지만 특히 뭐 사람들이 태국에 처음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오면 가장 손쉽게 아무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게 가이드 업무거든요. 아무튼 태국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기소중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작년인가 아는 동생이 방콕에 이제 떠머 이미그레이션 그 경찰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사진을 보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3명의 기술자를 방콕 근교 외곽 공항 쪽 무반에서 잡은 거예요. 3명을. 한국 사람이 그 전부터 미리 실사를 해서 80군데를 한국 사람이 사는 80군데를 다 미리 이제 점 찍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 경찰이. 그래서 며칠 뒤에 그 80군데의 무반을 다 체크해서 검문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이제 한국 사람을 잡았는데 이 3명이 다 기소중개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 있냐고 그 동생한테 이제 물어볼 겸해서 이미그레이션 이제 경찰이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어보나마나 뭐 기소중개자 뭐 여권 말소자 이런 사람들 뭐 잡혔는데 당연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태국에는 기소중지를 한국에서 하더라도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넘어오는 건 쉬워요. 근데 검찰이 이런 데서 벌써 태국으로 뜨고 나서 출국금지를 신청해봐야 뭐 이 사람은 벌써 태국에 와 있으니까 잡힐 일은 거의 없어요. 검문검색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음주 추적 이런 거 할 때도요. 뭐 하다못해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여권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음주 추정 이런 걸로는 그냥 음주 안 먹었으면 그냥 패스예요. 여권 보여달라는 소리는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만 여권을 갖고 오라고 하지 그냥 거의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검문 검색으로 그 여권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많은 기소중개자들이 진짜 많이 거주를 해요. 하다못해 뭐 10년 넘게 산 사람들도 많아요. 아까 얘기한 저 이용했던 그 사람도 10년 벌써 넘었죠.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아는 경찰 간부만 친하게 하나만 지내도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다 오니까. 오늘은 제가 파타야에 처음 살기 시작하면서 기소중지자에게 이용당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태국에 처음 정착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태국을 알았고 어떻게 태국에 살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